1990년 3월 7일 늦은 밤 경상북도 안동의 산골에 위치한 한 집에서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놀란 마을 주민들은 바로 그 집으로 몰려들었고 119에 신고를 한 후 급한 대로 물을 퍼다 불을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19가 출동하고 얼마 뒤 불이 꺼지고 그 집 안에서 완전히 불에 탄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집주인이었던 70대 정씨 할머니.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LPG 가스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식반에서는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가스통이 불의 원인인 것 같다. 이 말에 처음 경찰은 이 정씨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보니 무언가 잘못되면서 자연적으로 불이 나 사망하게 되신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사. 그런데 이 할머니 시신에 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사고사인데 할머니 손이 왜 묶여 있어? 그런데 3달 뒤 6월 16일 경북 청송에서 또 혼자 살고 있었던 할머니 집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화재 진압 후 집 안을 딱 보니까 또 할머니 한 분이 불에 완전히 탄 채로 발견됐어요. 안동과 청송. 서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 두 사건이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달 뒤인 9월 27일 처음 사고가 났었던 정씨 할머니 집 근처 안동. 이 안동 시골 마을에 혼자 살고 있었던 최씨 할머니 집에서 또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었습니다. 집주인이었던 최씨 할머니가 잠깐 어디 나가신 사이에 불이 났던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그런데 이 사건 후 15일 정도가 지났을 때 또다시 똑같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던 몸이 불편한 김씨 할머니 집에서 또 똑같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화재 진압 후 집 안을 딱 보니까 집주인이었던 김씨 할머니는 불에 탄 채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첫 번째 이 정씨 할머니 사건 현장과 마찬가지로 LPG 가스통이 발견됐습니다. 손은 또 묶여있네? 이렇게 연달아 사건이 터지니 경찰은 느낀 거예요. 이거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들만을 노린 연쇄 방화 살인 사건이구나.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연쇄 방화 살인 사건은 피해자들이 주로 외딴 농가에 홀로 살고 있었던 나이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을 접한 경찰들은 이는 정신병자의 미친 소행이거나 불순한 목적을 가진 그런 자들에 의한 범행이라고 판단했고, 이에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수사 검거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하다 한 남자가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 남자는 피해 할머니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양씨라는 남성. 이 양씨가 지적 장애가 있는 분이었는데 자기 집에 실수로 불을 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양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이 할머니들 집에 가서 불을 질렀나 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은 이 남자를 연행했어요. 그런데 이 양씨를 딱 연행해서 보니까 이 할머니들 집에 막 불이 나고 사망하고 했을 때 이 양씨 정신병원에 있었네. 정신병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사 선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들을 죽인 연쇄 살인범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첫 번째 피해 할머니였던 정씨 할머니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하나 포착하게 돼요. 정씨 할머니 집 근처에 살고 있었던 이웃 할머니가 정씨 할머니 집에 불이 나기 한 이틀 전
자기가 나물 캔 게 있어서 그거 갖다 주려고 낮에 갔었는데 이때 정씨 할머니 집에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정씨 할머니한테 주사를 놔주고 있었는데 자기를 딱 보더니 자기한테도 막 주사를 놔주려고 주사 맞으라고 하도 해가지고 난 아픈데 없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둘러대고 그 집을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왔다 간 후 이틀 있다가 바로 그 집에 불이 났고 정씨 할머니는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경찰은 바로 그 이웃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그 남자의 몽타주를 작성해서 시급히 그를 수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이때 한 농민이 그 마을 야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농민이 발견한 건 산속에 담요가 바닥에 깔려져 있었고 술 한 병과 뭔가 찢겨진 그 숫자가 적혀 있는 종이. 이거 뭐야? 5276184. 간첩인가? 혹시 이거 전화번호인가? 와, 정말 경찰의 촉. 이게 뭘까 계속 생각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경찰이 피해자들 전화번호를 딱 확인했는데 이 피해자 정씨 할머니의 집 전화번호인 거예요. 범인이 이 야산에서 술 마시고 하다가 이 종이를 버리고 갔구나. 그렇게 범인을 잡지 못하고 수사만을 이어가던 11월 2일 밤, 이 범인은 다시 한번 범행을 시도합니다. 범행 장소는 이번에는 봉화였어요. 봉화마을. 그 마을에 자기가 다음 범행 타겟으로 점 찍어 뒀었던 할머니가 혼자 사는 외딴 집이 있었는데 딱 범행을 시도하던 이때 그 집안에 60대 할아버지 한 명과 할머니만 4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들어간 거죠. 할머니 혼자 있는지 알고. 그런데 들어갔다가 시겁한 거예요. 뭐야, 할머니 혼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많이 있어? 놀란 마음에 급한 대로 흉기를 들고 할머니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재빨리 제압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당황한 이 범인 바로 도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요한 추적 끝에 어두운 빈 집에 쪼그려 숨어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말로다가 찌그러져 있는 범인 47세의 지춘기를 발견했고 격투 끝에 체포까지 하게 됩니다. 지춘길. 그런데 딱 잡고 보니까 낯이 이거. 해당 담당 경찰관의 이 형사분의 동창 친구였대요. 와,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딱 이 지춘길이 당시 이제 담당 형사 친구를 딱 보자마자 열심히 공부하길래 출세하는 줄 알았더만 결국 형사밖에 안 됐네. 죽어라 하고 공부해봤자 말짱 헛거구만. 이 지춘길은 3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아빠가 재혼을 해버리면서 버리고 간 거예요. 어릴 때 고아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대구 일대를 전전하면서 닥치는 대로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부모의 그늘 밑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없었던 이 지춘길의 가슴 속에는 부모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뿌리 깊은 원망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 지춘길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7살 때 절도로 전과 14범이 됐어요. 젊은 시절을 거의 2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이 지춘길은 출소 후 얼마간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학벌도 기술도 돈도 없었던 이 지춘길을 받아주는 곳 아무 데도 없었어요. 특히 그의 전과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주홍글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절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너무 배가 고파서 닭을 훔쳤는데 그 닭을 훔쳤다고 징역 10년을 받았대요. 징역 10년. 그렇게 나와서 스물스물 사회 자체에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사냐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해봤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사회의 멸시와 냉대. 실제로 검거 당시 이 지춘길은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대요. 맨 처음 지춘길의 목표 타겟은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저명 인사와 국회의원이었어요. 사회를 이딴 식으로 만든 이것들 내가 그냥 싹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 신문 방송을 타야겠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과 이목을 받아 재소자와 전과자가 겪는 소외감 그리고 고충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자살해야겠다. 그냥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근처에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났던 거예요. 와, 진짜 짜증난다. 그래서 타겟을 바꾼 거예요. 만만한 할머니로. 저명인들, 국회의원 못 죽이니까 만만한 할머니라도 죽이자.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지춘길은 정씨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양손을 묶은 뒤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그 위에 장롱을 넘어뜨려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든 후에 이불에 불을 붙여서 집 전체를 불태우며 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피해자가 산채로 불에 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6일 청송에서 또 저질렀던 방화살인은 자기가 청송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도소 근처에 이제 외딴 집에 들어가서 안동 정씨 할머니 집에서 했던 거와 같은 방법으로 할머니를 살해하고 불태웠던 거예요. 그리고 9월 다시 안동으로 와서 빈 집에 불을 질렀고 15일 만인 10월 다시 같은 안동의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금반지 2개 뺏고 할머니 제압하고 그 몸 위에 이불을 덮고 똑같이 또 그 위에 장롱을 넘어뜨린 후 집에 불을 질렀던 겁니다. 그리고 범행 5일이 지났을 때 각자 혼자 살고 있었던 할머니 3명이 하필 이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자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랐던 이 지춘길이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3명의 할머니들을 위협해서 손과 발을 묶은 뒤 부엌에 있었던 LPG 가스통에 불을 붙여서 폭파하는 방법으로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6명을 죽인 겁니다. 경찰은 지춘길한테 1부터 100까지 적어보게 했어요. 이에 지춘길은 야, 내가 못 배웠다고 숫자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막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 이 형사분이 이제 숫자를 적어보게 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씨 할머니 집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던 종이, 그 종이에 숫자 필적을 확인해 보려고 적어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맞네. 그냥 대충 쓱 봐도 필체가 똑같아. 정씨 할머니 집에서 이 지춘길을 봤었던 이웃 주민도 그때 정씨 할머니 집에서 봤던 사람, 저 사람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자백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이 지춘길 딱 법정에 섰을 때 갑자기 말을 싹 바꾼 거예요. 경찰이 나를 묶어놓고 고춧가루 섞인 물로 물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자백을 했던 거예요. 라고. 하지만 결론은 1심 무기징역. 무기징역 선고에 이 지춘길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기징역에서 징역형으로 그냥 낮춰졌을까? 아니요. 더 세게 나왔습니다. 사형이 나왔어요. 사형. 이 지춘길은 감옥에서 나와 2년 만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저항 능력이 없는 할머니 등 6명을 살해한 건 더없이 잔인한 행동으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고, 사형 확정 4년이 지난 1995년 11월 2일 지춘길의 사형이 집행됐어요. 당시에 이 지춘길과 친구였던 형사부는 20년 넘게 내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얄궂은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과거의 친구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은 너무 아팠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 엄청난 범죄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 집행으로 사라진 노인 연쇄살인마 지춘길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